너무 어려운데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예측 불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값이 되는 거는 입니다. 깔끔하네. 그 전까지는 뭐 어쩌라고 였는데.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ETF 투자를 하다 보면 뒤에 H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환 해지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해지되어 있는 ETF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누님. 안녕하세요. ETF 매수하시면서 H 붙은 거 많이 사왔어요?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사기는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금융인들도 거의 알기 힘들어요. 환해지, 환노출 요거 두 개 개념을 비교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워요. 그거는 파생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할까라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더 깊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요, 환해지와 환노출 이런 ETF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지란, 그리고 선물 매도, 해지 비용 측정, 미국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 그리고 활용법. 선물 매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물 위험하다고 하더만 선물 매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선물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이게 환해지의 원리, 방법이기 때문에 막연한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왜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나한테 영향 안 주는 거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지란, 이 용어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이거 쓰나요? 그러게요. 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위험, 변동성을 상쇄시킨다의 네.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말을 저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하고 나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예 쓰지 않았던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지라는 것은요, 고대 유럽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환율이나 금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변화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자,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 자산의 가격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다른 걸 사가지고 서로 상쇄를 시키는 느낌입니다. 자, 이런 해지는요, 아주 금융에서는 많이 쓰이게 되고, 요거는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상품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걸 이용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물과 옵션을 우리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망한다? 패가망신. 예, 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해봤잖아요. 주식 투자 일부러 망하려고 했을 때 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올라타면 망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올라타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뭐지, 반대로 가지? 자, 생각보다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기업을 살기 위해 또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은요, 이건 제로섬 시장에 가깝죠. 단기적으로는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가 돈을 잃는, 마치 시장이라는 것을 가운데 둔 서로 간의 경쟁에 가깝습니다. 마치 인터넷 맞고를 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이 전 세계 제일 컸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투기성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 옵션 시장이 금융공학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지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해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선물 매도. 그게 이 방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방법이 해지를 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되는데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감자를 농사를 져요. 자, 여기 누구 같아요? 요리사입니다. 자, 요리사는 뭘 써서 만드냐면 감자를 씁니다. 농부가 감자를 이렇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농부의 어려움은 뭘까요? 감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즉 감자의 가격이 너무 심하게 떨어졌을 때 농부한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 풍년의 역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리사는 뭐가 두려워요? 올라가는 게. 그렇죠. 감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아, 그럼 둘이 중간 가격을 계약하는 건가? 맞아요. 그게 선물입니다. 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계약하는 게 선물인 건가? 그렇죠. 우리가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왜 계약해가지고 더 비싸게 사냐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선물이라는 것의 이 본질은요, 지금 봐봐요. 농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를 그냥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 위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00원만 받으면 돼. 아무것도 걱정하고 싶지 않아. 자, 이 요리사는요, 감자가 너무 비쌀 때는 10,000원씩 되는 거예요. 그럼 요리할 때 감자를 넣을 수가 없어. 포테이토 피자를 막 단종시켜야 돼. 그게 싫으니까 요리사가 하는 얘기는 1,000원 밑으로만 가격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게 돼요? 1,000원에 우리 계약하자. 네.
우리 1년 뒤에 감자를 1,000원에 딱 그날 우리가 거래하자라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농부 오케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요리사님은 어때요? 하죠. 하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해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1년 뒤에 우리는 감자 1,000원에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계약을 하죠. 자,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이거를 사실 둘이 따로 하면 선도라고 부르고 이걸 시장에서 하게 되면 선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할 때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짓고 있는 걸 사겠습니다 했을 때 계약금 넣죠. 얼마 넣죠? 한 10%? 맞아, 10%. 그거는 거의 금융 어디 가도 공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자 1,000kg를 1,000원이면 지금 얼마죠? 거래금이?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1년 뒤에 100만 원만큼의 거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거래를 맺으면서 10만 원 먼저 줘요. 자, 10만 원 받아요. 자, 이게 계약금이죠.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돼요? 90만 원 줘야죠. 잔금 90만 원 주면서 감자 1,000kg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만약에 그 시점에 1kg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1kg에 2,000원이 돼 있으면 누가 억울한 거예요? 농부. 농부가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 본인은 오를 거를 몰랐고 떨어지는 것을 없애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 해치가 여기서 나오네. 안정성을 농부가 원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그걸 못 먹더라도 포기하고 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해치 상품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아요. 간단해요. 이거 원리 쉽죠? 그래서 농부는요, 떨어지는 것의 리스크를 잃는 대신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도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선물 계약이라는 거 생기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이 알 수 있는 건, 자, 누군가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 언젠가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거래를 안 하고 그 100만 원짜리 거래를 10만 원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100만 원으로 이 10만 원짜리 계약을 10개 할 수 있죠. 실제로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 그러네. 어차피 1년 뒤에 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리사가 투기자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10번 쪼개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지금 100만 원 있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써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만 내는 이 계약금만 내는 계약을 10개를 하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 생기죠. 그러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못 갚게 될 상황이 오면은 망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선물이 패가망신 나는 거구나. 네. 선물 거래 자체가요. 누군가 1억이 있어요. 1억으로 집을 사면 그게 오르면 1억 1천일 거고 떨어지면 9천이니까 본인은 1,000만 원 벌거나 1,000만 잃는 거니까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1억 있는데 1,000만짜리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만 가지고 그걸 1억 원치 사는 거라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거래는 10억짜리예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에 계약금만 다 써가지고 거래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래를 했겠지만 그쵸. 나중에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 좋아지면은 그 사람은 그걸 메꿔야 되는데 메꿀 능력이 거의 없을 테니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레버리지가 끼기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해지로 이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둘이 봐봐요. 지금 1년 뒤에 이렇게 감자 1,000kg 주고받았을 때 누가 위험해요? 둘 다 윈윈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온전하게 쓰였을 때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1대1 거래에서는 좋은 거고 한 명이 다 계약을 해버리면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지로 사용하게 되면 좋은 거고 투기로 사용하게 되면 10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 벌면 10배, 이러면 패가망신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라에서도 거의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지금은 거기 플레이어들이 개인이 한 1%도 안 될걸요? 이제 없었습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뜻이요, 돈 먼저 물건 나중,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미래의 물건을 갖다 준다 해가지고 퓨처스라고 부릅니다. 미래라고 부릅니다. 투자 용어 모르면 선물이 선물인 줄 알겠다. 기프트. 그렇죠. 자, 우리는 달러로 S&P 500을 샀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 달러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럼 올라야죠. 올라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농부가 우리가 된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자, 이런 입장이 있고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카운터파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달러가 오르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아, 그냥 어쨌든 상대적인 포지션이 있으니까? 네. 그건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달러가 오르는 게 두렵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달러로 S&P 500을 샀어요.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달러가 어떻게 돼 있던 간에 달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 위랑 똑같아요. 그러면 1달러를 1년 뒤에 그냥 1,400원으로 픽스하고 싶은 계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있죠. 그 상대는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달러를 1,400원에 돌려주는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금액을 얘기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더. 그러면 우리는요, 돈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게 다 달러예요. 달러로 S&P 500에 샀어요. 사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S&P 500이 올랐어도 지금 달러의 변동이라는 게 더 더해지게 되죠. 근데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됐든 여기 들어있는 이 전체 돈만큼을 그냥 1,400원으로 바꿔줄 누군가와 계약을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환율이 만약에 떨어졌다 가정해 볼게요. 자, 1,200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S&P 500을 사서 올랐어요. 근데 달러가 빠졌잖아요. 달러만큼 빠지죠. 이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빠졌는데 우리는 그 달러를 그대로 상대한테 약속된 날짜에 주면 1,400원으로 원화로 바꿔 돌려줘요. 그럼 우리는 달러로 손해본 거는 없어지죠. 해지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 같은 거를 운용사가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해줍니다. 아, 은행이 해줘요? 네. 해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준 거는 은행이고요. 운용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지를 할 뿐입니다. 해지를 얼만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할지 일부를 할지 이런 거는 운용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순화시켜 볼게요. 한국인입니다. 깻님이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비워야 돼. 누군가한테는 세를 주든지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모르는 돈을 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돈이에요. 집값을 이걸로 지불하겠대요. 그 거래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럼 깻님은 그 모르는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얘 가격에 변동성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죠. 확인을 해요. 집값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화폐의 변동성도 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럼 이걸 알아봤는데 변동성이 엄청 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자를 찾아야죠. 이거를 고정시켜줄.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1억 원치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 1억이에요. 근데 이게 1년 뒤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변동성 크고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이 돈을 1년 뒤에 1억으로 줄 사람 찾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돈에 대한 변동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의 베팅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1년 뒤에 나는 1억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통화인 이만큼 1억 원치를 수소문해보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혹시 이 돈 1년 뒤에 1억으로 주실 분 있을까요? 그게 맞나요? 그걸 해주는 대가로 누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만나서 누군가에게 그럼 1년 뒤에 오케이 좋습니다. 1억 원으로 다시 되사 주신다고 했죠?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오죠. 그럼 그때그때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비용은 달라집니다. 해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를 하거나 그 비율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측도 잘 안 되는 게 이건 미래의 그 시장에서 균형이 잡히게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해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해지 비용이 너무 비쌀 때는 줄이기도 해요.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는 이런 거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맨날 약간 애매한 답변을 받게 돼요.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 그때그때 조절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깻님은 알 수 없는 이 돈을 1년 뒤에 누군가가 1억 원에 사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죠. 근데 지금 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돈은 좀 줘놨고 거래하려고 선물 거래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돼서 이제 내가 1억을 쓸 때가 됐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약속했던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주겠죠. 그 1억을 받겠죠. 그 시점에 이게 실제로는 2억이 돼 있든 3억이 돼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억으로 지켜냈다 라는 것이 깻님의 목적이 부합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실 비용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 비용은 별개다. 또 별개다. 자, 그래서 해지 비용을 측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시장가이기 때문에 시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러프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해지 비용은요. 두 나라의 금리 차이 정도만큼은 보통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걸 사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베팅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사가서 그 화폐로 예금을 넣어놔요. 채권을 사놓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기간만큼의 이자를 뽑아내고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들도 다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두 나라에 생기는 금리 차이만큼은 이제 필연적으로 거의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기준금리가 4.5, 한국은 2.5죠. 거의 2% 차이가 나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 플러스 알파만큼은 생겨 있겠구나. 그러면 수익률이 2%가 약간 까지고 시작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까지고 시작한다기보다 만약에 환율이 그대로 갔다면 그때 낮은 걸로 결과가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지 안 된 게 10%라면 해지 된 거는 수익률을 어떻게 났다고요? 8 정도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미리 까지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시간을 지날수록 점점 반영이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치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언해지인 경우에는 10%의 수익률이 났을 때 해지인 경우에는 8%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이 똑같이 옆으로 갔다고 가정할 때는. 반대로 환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만큼은 해지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해지 비용이 높은 시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고 아마 금융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도 이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2.5가 사실 선진국의 금리고 4.5는 거의 이머지인이잖아요. 반대로 돼 있는 정말 특이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미국 지수를 보면서 이런 ETF들의 해지된 거, 해지 안 된 거, 안 된 거는요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표기 안 하거나 언해지. 언해지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언해지라고 ETF는 잘 표기 안 하고 일반적인 펀드는 이 표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ETF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주로 안 된 거는 환 노출이라 부르고 H 붙어 있는 거는 환 해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렇게까지 비교를 안 해봤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H, 솔 미국 나스닥 100 없으면 뭐라고요? 노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노출.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왼쪽이 뭐예요? 해지. 오른쪽이 언해지, 노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깻님 궁금했던 거 수수료입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실비용이나 이런 데서는 기간 따라 차이가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보수만 볼 때, 자, 0.0099, 0.07 해지돼 있는데 너무 낮죠. 자, 해지 안 됐는데 0.05, 0.07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해지 언해지에 대한 비용조차 넘어설 만큼 지금 보수 경쟁이 심한 겁니다. 경쟁에 의해 지금 모든 시장의 과거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미국의 나스닥 100 ETF 어차피 들어있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해지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0099 밑에 실비용을 봐도 이거는 기간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0.2, 0.2, 0.5, 0.2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해지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4개만 봤을 때는 해지 안 된 것 중에 제일 싼 거 고른 거 0.19 정도고, 해지 된 거 중에 제일 싼 것도 0.24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은, 자, 실비용은 해지 여부와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 때문에 해지 안 된 거 사고 싶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나는 지금 환율에 대한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이 ETF들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최근에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해지된 거 22%입니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네요. 환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때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지 보면, 자, 밑에 해지 안 된 거 이제 노출해 갈게요. 노출 17%, 16% 비슷하죠? 자, 이 둘의 차이가 지금 대략 몇 프로 났어요? 5% 넘게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는 기간에는요, 해지된 상품의 수익률이 5% 이상 좋았어요. 그러면 환율은 얼만큼 떨어졌나? 환율은요, 딱 그 기간 동안 8.5%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딱 그 2, 3%의 금리 차이가 보네요? 그쵸. 2, 3% 정도의 해지 비용을 내고 환율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5.5%만큼의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의 역할은 이렇게 써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2, 3% 정도는 1년 동안 비용을 내버리게 되지만, 그렇게 내매도 불구하고 그 2, 3%를 훌쩍 넘어설 만큼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 기간 동안 여기 보면 1448원에서 1359원으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게 환율의 그래프였고, 이렇게 떨어진 거를 노출은 그대로 맞고 해지는 옆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좀 어렵다. 이건 살짝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저 당시에 있었을 때의 선택의 기준은 진짜 그야말로 지금 너무 높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곧 약간 이래야 해지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해지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하지만 환율 자체는요, 기업 분석과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어려운데요?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다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예측 불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값이 시장에서 되는 거는 노출입니다. 환에는 베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동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거네요. 네. 자, 여기 보면 4월부터 H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다. 약 5% 정도 차이. S&P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된 거 15%, 해지 안 된 노출은 10%. 여기도 5% 정도 차이가 났죠. 위에 그래프 보시면 그 정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미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해지된 거 하나 있어요. 솔미당 혼자 1.8% 플러스 났고, 노출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마이너스가 났죠. 환에 대한 영향이 컸겠죠. 자, 이때는 한 4%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봐도 4%, 5% 정도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해지 비용은 우리가 금리 차이로만 보게 되면 뭐 2%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달러가 떨어진 건 8%이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8% 더 수익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5%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 1% 정도만큼 지금 오차가 생긴 거죠. 그거는 이제 환율 변동성이 더 클 때 해지 비용이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게 반영이 된 거죠. 시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고지도 못 해준다. 네. 지금 이것도 3개월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낸 거잖아요. 이거 다음 달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또 그 다음 달에 또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치 그냥 뽑아내면 또 결국에는 금리차 정도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결론 내려야 되냐. 우리는 지금 ETF 투자자잖아요. 해지가 붙어있는 ETF 투자를 할 때의 결론은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해지가 붙은 거를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단기적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자, 이거 완전한 개인의 판단이죠. 개인의 판단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 느끼는 1,400원에 대한 부담, 또는 수출업자 이렇게 환을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마다 다른 전망을 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망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를 쓰자. 하지만 길게 미국 지수 상품을 보유하고 싶다면 노출로 가야 됩니다. 노출로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1,400원? 잘 모르겠어. 떨어지면 1,300원 돼도 이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다 상쇄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적립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적립의 변동성을 좀 상쇄시켜 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저렇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거치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이제 깻님 제 머릿속을 꿰뚫고 있군요. 제가 지금 할 얘기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목돈 지금 거치 이런 거 안 적어놨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야, 깻님 깜짝 놀랐네. 저 너무 쉽게 읽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환율을 신경 쓰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노출이에요. 환율에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노출이에요? 네. 전망이 없으면 노출이 기본값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용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 비용 누적되잖아요. 결국 지났을 때는 그게 더 큰 영향을 줄 거고, 또 보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자, 여기에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로 보여요? 연금저축에서 모아가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ISA 같은 기간이 정해진. 네, 기간이 단기죠. 그 다음에 뭐죠? 목돈이죠. 많은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뭘 사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주식 살 때 해지를 이용해도 된다 정도입니다. 왜냐? 이 길어봤자 3년, 더 길어도 5년. 보통은 그렇게 쓸 거고, 그 사이에 환율이 지금 만약에 1,450원,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전망 정도만으로 해지는 쓸만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자 2번, 길게 미국 지수를 산다. 3번, 신경 안 쓰고 싶다. 자, 요거는 적립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자, 적립식은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1,500원에 사도 그 다음에 사는 게 1,4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가 1,200원에 계속 사버리잖아요. 매수 해버리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는 나의 환율의 평균 단가는 먼 미래의 평균치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전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노출로 적립식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쩌라고 였는데. 왜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 2%, 많게는 3% 이런 비용이 매년 누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년만 누적돼 봐요. 환율의 변동 정도를 언젠가 넘어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 해지가 된 거를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환 해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운용사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해드리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그나마 한 3달 정도 최근에 있었던 급락 시기에 해지되어 있는 게 어떻게 움직였는가 정도만 가지고 와봤더니 그래도 저는 계속 해지된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는. 왜냐면 계속 1,400원 넘는 거는 어쨌든 비싸다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윤노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든 해지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용을 주고도 수익이 오히려 냈죠. 그래서 훨씬 더 나았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의 전망으로 활용할 때만 해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가르칠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H 붙은 거 해라고 하거든요. 왜요? 환율이 충분히 내려오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못 챙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는 노출을 가장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시되 꾸준히 모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무슨 상황이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노출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값은 노출, 혼자 잘 챙길 자신 있으면 해지, 목돈이면 해지. 했다가 바꾸기. 네, 1200 후반대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고민을 해볼 만하겠죠. 그렇게 챙길 수 있다면 해지된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답이 없죠.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드리면서 반했지 궁금한 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근데 요즘 적립식으로 딱히 미국 주식 사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채권 사놨잖아요. 미국 채권 H로. 그래서 그건 ISA에서 샀으니까 잘 샀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는 때로 누군가 만날 때요, 저 연금저축 열었어요, 매달 보자, 얼마 넣고 뭐 사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대부분 TDF를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S&P 500, 나스닥 100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노출로 사러 가봅니다. 노출된 것 중에 비용 비교해가지고 낮은 거 사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자산 배분 해가지고 철저히 지켜서 적립식으로 산다면 그냥 전부 다 싹 다 노출로 했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진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ISA 해지, 목돈 해지, 연금 원해지가 기본. 정말 잘 챙길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는 해지. 그러니까 해지를 먼저 해서 바꾸기. 그 다음에 IRP 원해지
그 다음에 모든 적립식은 언엣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엣지 할 거면요 어차피 S&P 500 뒤에 H 안 붙은 거 이런 거 중에서 보수 비교하면 되잖아요. 최근에 하나 원큐에 장난 아니게 낮춘 거. 너무 낮던데? 이거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는데 저 여기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 최저예요. 이런 큰 지수는 제일 낮은 거 하면 돼요. 요거 나중에 비교해가지고 콘텐츠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ETF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리기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